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는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겪은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굴곡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남들이 듣고 헛소리할 만한 굴곡들을 여러 가지로 겪으며 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가슴 아팠던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지냈어요. 저의 첫 번째 역경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부모님의 이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이지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어린 날 동생이랑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부터 시작해서 두 분의 싸움이 시작되어 늘 그 광경을 생생하게 봐야만 했죠. 그리고 항상 그 싸움의 시작은 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아예 집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어머니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아버지를 의심하면서 싸움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다 듣는 데서 이런 싸움을 하시더라고요. 뭐야, 당신 왜 늦게 들어와? 오늘 회사에서 정확하게 7시에 나온다고 전화했었잖아. 뭘 한다고 늦었는데? 어떤 년 만나고 온 건데? 지금 시간을 봐. 몇이냐고.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또. 7시에 나오면서 전화했고, 오는 길에 사고 나서 차가 막혀서 늦은 것 뿐이야. 내가 뭘 얼마나 늦었다고 또 이러는 거야? 평상시보다 30분 늦었어, 30분. 제발 그만 좀 해. 지긋지긋하다고 아주. 그 30분 동안 내가 대체 무슨 여자 만날 수 있는 건데? 왜 못 만나? 왜 못 만나냐고. 하려면 다 하지. 어디 봐. 빨리 옷 벗어. 옷 내놔보라고. 어떤 기집애인지 머리카락 하나 나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빨리 옷 당장 내놓으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던 저희 부모님은 삐삐나 회사 전화와 집 전화로 통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집착증을 아는 아버지가 퇴근을 하면서 회사에서 전화를 하고 나오셨는데 그때 차가 막히는 바람에 늦은 걸 또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상황이었죠. 급기야 말다툼 이후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옷을 빼앗더니 여기저기 머리카락이든 뭐든 바람핀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셨습니다. 급기야는 옷 냄새까지 맡아보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7살, 제 동생이 5살이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저도 동생도 어머니의 광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어릴 때가 아직까지 생생할 정도인데 당사자인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더 힘이 드셨겠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어머니의 집착증, 그리고 집착증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의 의부증은 날이면 날마다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매일같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옷 검사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큰 사달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건 바로 아버지 옷에서 긴 여성의 머리카락이 나온 거였어요. 그날 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도 그냥 보통 난 게 아니었죠. 말해, 이 년 누구야? 너 누구랑 바람핀 거냐고? 내가 가만 안 둬? 너희들 내가 다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제발 그만해. 몰라, 모른다고. 버스에서 묻어왔거나 어디 다른 데서 묻어왔겠지.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제발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대체 언제까지? 지긋지긋해.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제발 좀. 웃기지 마. 내버려 두면 인연이랑 가서 뭔 짓 하려고? 또 내 뒤통수를 어떻게 치려고? 당장 인연 내 눈앞에 데리고 와. 당장. 그딴 거 없어. 아, 몰라. 이젠 나도 정말 모르겠다. 당신이란 인간도 지긋지긋해. 알아서 해. 당신 다 알아서 하라고. 혼자 그렇게 오해하고 의심하면서 괴롭게 살아 평생. 난 이제 신경도 안 쓸라니까. 아버지는 급기야 어머니의 의부증에 지치셨는지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를 뒤로하고는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행동 하나에 어머니는 완전히 눈이 뒤집혀 버렸죠.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될 선 넘는 짓까지 해버리셨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 옷에 붙어 있던 머리카락의 주인을 찾아 나서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지금까지 봐왔던 두 분의 싸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싸움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어머니가 결국엔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 발견한 머리카락을 집어들고서 아버지 회사로 쳐들어가는 거였죠. 두 분의 싸움 소리를 들어보니 상황은 딱 이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발견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아버지 회사로 간 다음 그 회사 안에 있는 여직원 머리카락과 하나같이 다 비교를 해보며 난동을 피운 거였죠. 그러다가 그 머리카락 주인으로 보이는 한 여자를 발견했고 그때부터는 그 여자를 상간녀 취급하며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며 심지어는 반항하는 그 여자의 뺨까지 때린 거였어요. 결국 그 주변의 남자 직원들이나 아버지가 다 말렸지만 소용이 없어서 그 남자 직원들과 아버지가 합세해 어머니를 들쳐매고 나와서야 소동이 끝나버린 상황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 아버지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그 여성은 신고까지 해서 피해 보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듯 했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 형제에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이후가 우리 형제에게 진짜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님의 이혼이었죠. 이혼해. 이혼하자고.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당신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해? 어? 당신 정상 아니야. 정상 아니라고. 무섭다 이젠. 난 이제 당신이 무서워. 여기에서 끝내자. 그냥 각자 살자고. 나 더 이상 당신한테 묶여서 살고 싶지 않고 당신 그 집착증으로 고통받으면서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둬 우리. 당장 헤어지자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의부증이 이제는 이런 사태까지 벌이게 되니 완전히 질려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이혼을 선언하셨죠. 뭐? 이혼? 안 돼. 절대로 안 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당신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이젠 그냥 다 지긋지긋해. 다 싫다고. 애들도 당신이 데리고 가버려. 난 이제 더는 누구한테도 속박당한 채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뭐 여기서 나랑 헤어지던지 계속 그렇게 혼자 까무러치면서 살던지 알아서 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바로 짐을 싸서 나가버리셨습니다. 결국 남겨진 건 우리였죠. 그때부터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아버지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두 분은 이혼을 하셨고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께는 버림받고 어머니께는 짐덩이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은 매일 술만 마시며 힘들어하셨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실 땐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였는데 그때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동생을 다 돌봐야만 했어요. 어머니는 밖에서 일도 안 하고 아버지가 그나마 남겨주고 간 생활비로 술만 사서 드실 뿐이었고 저와 제 동생은 밥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엄마가 안주로 사다 놓은 라면만 끓여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의 사고로 인해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시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저 때문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는 술에 찌들어 취해서 잠들어 계셨고 저와 동생은 그날도 어김없이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 물을 올리고 있었죠. 의부증으로 인해 집안일도 거의 내팽겨치다시피 하셨던 어머니로 인해 저는 7살 때부터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부터 라면을 제가 손수 끓여서 먹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남동생과 라면으로 연명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그날은 동생이 배고프다며 계속 떼를 쓰며 울더라고요. 덕분에 마음이 급해졌던 저는 허둥지둥 라면을 끓였고 결국 그 어린 나이에 급한 마음으로 그만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창 펄펄 끓는 라면물에 급하게 라면을 넣다가 팔로 냄비를 툭 치는 바람에 그 펄펄 끓는 물이 제 다리에 착 하고 뿌려지는 사고였죠. 불행 중 다행인 건 가스레인지가 높아서 의자 위에 올라가 라면을 끓였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제 종아리부터 덮쳤고 그 아래로만 닿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겪는 고통이었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도 떨어져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며 울었어요. 아! 엄마,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파. 아프다고. 저는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었기에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어머니를 부르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제 비명소리와 외침이 얼마나 컸는지 술에 취해 잠든 어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날 정도였죠. 무슨 일인가 싶어 급하게 온 어머니는 바로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시고는 119를 부르셨어요. 결국 저는 그날 종아리부터 입은 화상을 치료하느라 엄청난 고생을 했고 아직까지도 그날의 흉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날 제가 다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셨거든요. 미안하다, 상원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너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미안해 정말. 다신 이제 너희 이대로 방치 안 해. 다시는 너희 아프게 할 일 없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올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그날 제 손을 꼭 잡고는 한참을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날 이후 제가 퇴원을 하고 나서 저희 형제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끈따끈한 밥을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주부로만 계셨던 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식당에 돌아다니면서 주방 도우미를 하시면서 힘들게 생활비를 벌어오셨어요.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시더니 그 이후에는 작은 식당을 직접 차리시고는 그때부터 백반집 장사를 하시며 저희 형제를 키워주셨죠. 그때부터 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새벽에 식당에 나가시면서도 어머니는 꼭 저희 아침을 챙겨주셨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겠다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공부도 다 시켜주셨어요. 그 결과로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가서 취업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까지 잘 구해서 들어가니 그때부터 또다시 스멀스멀 불행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건 바로 어머니의 집착증의 시작이었어요. 저희가 사회생활하면서 빠질 수 없는 회식 자리로 간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이제는 집 밖에서의 우리 생활이 시작이 되니 그때부터 다시 어머니의 그 집착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집착증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큰 가방이란 가방은 죄다 버려버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캐리어를 하나 사놓은 게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물었더니 그 가방 얘기를 꺼내자마자 저에게 역정을 내셨죠. 너 그거 왜 샀는데? 너 그걸로 짐 싸들고 도망가려고 샀지?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고? 내가 내다 버렸다.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큰 가방이 네가 왜 필요한데? 어? 어디에 필요한 건데?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어딜 간다고 그러세요? 저 안 떠나요. 제가 어머니를 왜 떠나요 대체?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더 어머니에게 많이 시달렸던 게 바로 제 동생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도 동생을 더 많이 아끼셨기에 그에 대한 집착도 훨씬 더 심했죠. 동생도 어머니의 집착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간섭과 집착을 참지 못하고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가 크게 혼쭐을 나야 했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뒤로 뒤집어지셨거든요. 뭐? 독립? 절대 안 돼. 누구 마음대로 독립이야? 독립하려거든 나 죽고 해라. 내가 죽고 나서 해. 독립은 절대 못해. 절대로. 결국 동생은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영영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때가 동생이 32살 때였어요. 그날은 동생이 일이 많아지면서 야근을 할 때였는데 야근도 길어지다 보니까 또 어머니가 불안해하고 계셨죠. 그나마 저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같이 있으면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일찍 들어가 어머니와 함께 있어 드렸을 때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더 야근이 길어지는 통에 저도 걱정스러워 전화를 해보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고 그 전화로 인해서 저 어머니는 완전히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제 동생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실려왔다는 전화를 한 거였거든요. 저와 어머니는 그대로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퇴근을 하던 제 동생이 갑자기 길바닥에서 급성 신경경색이 오며 쓰러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119에 신고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이미 제 남동생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동생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영영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슬펐지만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슬퍼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가 불쌍하고 안타까웠죠. 그 이후에 어머니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사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머니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저 하나뿐인데 아버지도 동생도 없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저에 대한 어머니의 집착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동생의 죽음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큰 두려움을 주었기에 저는 큰맘 먹고 어머니께 독립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힘겹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근데 동생이 죽고 나서는 어머니도 깨달은 것이 있으셨는지 그때는 순순히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의 평화가 찾아왔고 어머니도 이 생활에 좀 안정을 취하신 채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생각할 시간, 자기 개발의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저는 어느덧 사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고 나름 그게 잘 되면서 돈도 잘 벌고 있었죠. 그리고는 그 즈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한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회사 근처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사장님이었는데 작고 소박한 가게였지만 맛이 좋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죠. 저 역시도 평소 분식을 좋아해서 자주 다니던 곳이라 몇 번 다니다가 그 사장님에 대한 호감이 생기면서 제가 먼저 다가가 연애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상당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시를 해서 사랑을 쟁취하게 되었죠.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에 맞게 아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 경계심을 좀 가지셨어요. 그리고 좀 극성맞게 행동하신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며느리한테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셔서인지 시집살이를 초반에 좀 시키셨거든요. 한 번은 결혼 초반이었는데 그날이 제 동생 기일이었어요. 그날은 아내가 먼저 저희 어머니에게로 가서
제사상 차리는 걸 도와드리고 있겠다며 퇴근하고서 따로 오라고 했었기에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어머니 집에 가자마자 깜짝 놀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껏 차려져 있던 것 같았던 제사상은 완전히 뒤엎어져 있었고 그 앞에서 호통을 치는 어머니와 그 호통을 들으며 눈물만 흘리는 제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야, 너 내가 제대로 차리라고 했지? 감히 내 아들 제사상을 망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아들 제사상을 이따위로 만들어 놔? 내 아들은 생선 싫어해. 비린 거 싫어한다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 몰랐어요. 다음부터는 생선 요리는 빼고 올릴게요. 이제 어쩔 거야? 내 아들 제사 어쩔 거냐고?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게다가 다른 음식들도 입에도 못 대게 짜게 만들어서는 내 아들은 싱겁게 먹어. 음식을 짜게 안 먹는단 말이야. 죄송해요. 제가 제사상을 처음 차려봐서 그리고 도련님을 생전에 뵌 적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머니에게 가서 물었죠.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대체? 말도 마라. 내가 오늘 삭신이 다 아파서 얘한테 제사상 차려놓으라고 시켰더니만은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네 동생 생선 싫어하는 거 알지? 근데 생선을 튀겨서 올려놨어. 그리고 나물들은 하나같이 얼마나 다 짠지. 난 평생을 너희한테 짠 음식을 먹인 적이 없는데 얘가 다 망쳤다고. 어디서 저런 쓸데없는 애가 들어와서는 내 아들 제사상 어쩌냐 이제. 어째. 저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가 찼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제 아내에게 동생 제사상을 혼자서 다 차리게 만들어 놓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걸 죄다 엎어버린 거였어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미리 왔더라면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을 텐데 착한 제 아내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저에게 연락 한 통 안 하고 혼자서 이 일들을 다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어머니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사람 혼자서 하루 종일 이 많은 음식들을 다 차리는 동안 어머님 그럼 뭐 하고 계셨습니까? 생선 튀기고 있을 때 그거 올리지 말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구세요? 어머니한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예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하고 싶으세요? 죄송하지만 오늘 동생 길은 저희가 따로 챙기겠습니다. 애초에 제 동생 입이 짧아서 이런 진수성찬 원하지도 않아요. 오늘은 제가 이 사람이랑 같이 소주에 동생이 좋아하는 안주 올려놓고 길 보낼 테니까 어머니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생선 얻고 싱거운 음식들 다시 만들어서 길 챙기세요. 저흰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매몰차게 이야기라고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역시나 노발대발하며 어머니는 다시 쫓아오려고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와버렸죠. 하지만 제 아내는 어찌나 착한지 그날 그렇게 나와버린 게 저희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며 손수 또 자기가 찾아가 어머니 마음을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 아내는 천사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착했죠. 그 이후에 어머니도 좀 마음이 풀리셨는지 아내와 잘 지내시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사업이 점점 더 잘 되고 있었기에 어머니 기분이 좋았는지 집착증이라든지 시집살이 시키는 게 많이 사라졌었어요. 하지만 대신에 의기양양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매번 제 아내를 무시하고 또 무시했죠. 처음부터 저는 사업을 하다가 아내를 만났고 아내는 분식집을 하고 있었기에 어머니가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분식집을 매번 무시하며 내리 깎으셨죠. 한 번은 아내와 제가
어머니 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제가 있는 앞에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 그 분식집 뭐가 좋다고 하니? 너한테서 순대 냄새나 얘. 얼마나 순대를 안 좋은 걸 쓰면 돼지 냄새가 그대로 배어서는 원. 예, 넌 항상 옷 좀 빨아입고 집에 들어갈 땐 냄새 좀 다 털고 들어가. 네 그 냄새 때문에 내 아들한테도 돼지 냄새 묻어서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거 다 네 책임인 거야. 알겠니? 아니다, 아니야. 그냥 너네 아예 각방 써라, 각방 써.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기가 찼습니다. 이걸 지금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시는 건가 싶어 두 귀를 의심해야 할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완전히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이 사람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세요? 이 사람만큼 진심으로 자기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리고 제 앞에서 이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한테 과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극성 맞은 어머니 밑에서도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는 사람이라고요. 뭐야? 이게 또 내 앞에서 지 마누라 편을 드네. 야, 너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준 거 나야. 나라고. 근데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네 마누라 편을 들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떻게? 제가 어머니한테 못한 게 뭔데요? 이렇게 꼬박꼬박 찾아 어머니 얼굴 뵙고 돈 달라고 하면 돈 보내드리고 뭐 사달라고 하면 다 사다 드리고 제가 도대체 어머니께 못한 게 뭐예요? 주말이면 와서 어머니와 시간 보내고 어머니 하자는 거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중에 딱 하나 제 와이프만 건들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제가 여기에서 뭘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저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머니에게 화를 냈고 어머니는 그대로 또 토라져서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이 생활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했습니다. 언제까지 어머니와 이렇게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지 참 답답하기만 했죠.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저에게도 큰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의 자식들이 태어난 일이었죠. 아내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쌍둥이이신데 그 유전자를 아내가 물려받아 우리 자녀들이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었죠. 아이를 키우면서 한동안 사업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손주들까지 보니 그때부터는 마음의 안정감을 좀 찾으셔서 저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는 손주들 보는 재미에 푹 빠지시더라고요. 아내도 그런 자신의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었고 어머니도 제가 사업이 잘 되면서부터는 힘들게 운영하시던 식당도 다 접고는 좀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기에 틈틈이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같이 돌봐주시곤 했었죠. 그렇게 제가 그토록 원하던 평범한 가족의 삶을 안정적이게 잘 살고 있을 때 저의 삶에 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저의 실험만이 아닌 우리 가족 모두의 시련이었어요. 잘 나가던 제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제가 믿고 일을 맡기고 함께 일했던 후배가 회계 직원과 작당을 하고서 회사 예산을 훔쳐 달아나면서 회사는 부도를 면할 수가 없었죠. 한순간에 쫄딱 망하게 된 저는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이지 제 인생에 암흑기만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 이후에 너무 괴로워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그때 술만 마시며 밤을 지새웠죠. 아내도 쌍둥이 자녀들도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때는 가족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 정신을 탁 차리게 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내가 과로로 쓰러지면서 일어난 일이었죠.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대신에
아내는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살려 했기에 처가에 이야기를 해서 바로 분식집을 차렸어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나이였기에 아이들은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보내고 아내는 쌍둥이를 낳으면서 그만두었던 분식집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육아에 분식집 운영에 밤낮 없이 달리던 아내는 결국 과로로 쓰러졌고 분식집에서 쓰러진 아내를 손님이 발견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간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대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 나도 이런 어머니 때문에 분명 어릴 때 힘들어 했었는데, 분명 괴로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내가 당신한테, 우리 애들한테 그 짓을 하고 있었네. 정말 미안해, 여보. 나 이제 정신 차릴게. 다시 우리 가족들 위해서 일어나 볼게. 이런 못난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아내에게 더는 면목이 없어 미안하다는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부둥켜 안고는 다짐을 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일어났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막노동까지 했었어요. 저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아내는 자기도 같이 벌고 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루빨리 우리 집의 빚을 청산하고 분식집을 내느라 처가에 빌린 돈까지 빨리 갚고 싶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일을 하고자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저는 야간 작업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갔다가 경악할 만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집안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아내와 어머니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계속해서 종종 저희 집에 오곤 했는데 그날도 오신 듯 했습니다. 근데 둘이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제 아내의 머리를 잡고 있고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밀치며 어깨를 퍽퍽 때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내에게서 보지 못한 모습이었기에 깜짝 놀라서 다가가서는 그 둘을 뜯어 말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도착한 줄도 몰랐던 두 사람은 제가 가서 둘을 떼놓으니 그제서야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아, 나 더는 얘 무서워서 못 살겠다. 얘 아주 끔찍하게 무서운 애였어. 얘가 글쎄 뭐라는 줄 아니? 감히 시어머니한테 나가 죽으라고 하더라.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사라지라고 하더라.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냐? 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고이한 거니 대체? 무슨 일인데 이래요? 왜 두 분이서 몸싸움을 하고 있냐고요? 당신이 말해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저는 이 두 사람 모두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화를 냈는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 저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싸웠냐고? 자, 이것 봐. 이게 뭔지 알아? 어머님이 나한테 던져준 1,000만 원이야. 이거 먹고 나보고 나가 떨어지래. 이거 1,000만 원 먹고 애들 데리고 당신한테서 영영 사라지라고 하시더라. 당신 사업 망한 게 다 나랑 우리 쌍둥이들 때문이라면서 이 돈 먹고 꺼지래.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고 했어. 어머님이나 그 돈 1,000만 원 가지고 가서 우리 앞에 이제 제발 좀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했어. 근데 뭐? 내가 나가 죽으라고 했다고?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나요? 제 말에 흥분해서 저한테 오히려 나가 죽으라고 하셨죠, 어머님이. 그리고는 제 머리끄댕이 잡으셨잖아요. 저는 아내가 제 어깨 쪽으로 던지는 흰 봉투를 보며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들려오는 소리가 더 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죠. 그뿐인 줄 알아? 그동안 내가 당신 힘들까 봐 말도 못했는데 어머니 그동안 날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알아?
날마다 당신 없을 때마다 분식집으로 찾아와서는 깽판 치셨어. 이딴 거 집어치우고 당신 앞에서 사라지라고. 당신이 이렇게 망해버린 거 다 내 탓이니까 꺼져버리라고. 심지어 나랑 우리 애들 옷주머니에 보니까 뭐가 있었는지 알아? 부적이 있더라. 부적. 이게 무슨 부적인지 알아? 잡기 떼내는 부적이래. 내가 다 알아봤어. 우리 애들이 귀신이야? 잡기냐고. 애들 할머니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나 당신 엄마랑 진짜 못 살겠어.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내를 통해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게 뭔지 봐봐. 아내가 더 흥분을 하면서 저에게 종이 몇 가지를 던졌고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사진이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알아?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자들이 누군지 아냐고. 당신이랑 사주가 잘 맞는 사람들이래. 그 사진 보여주면서 나한테 그러시더라. 이 여자들은 돈도 많고 가문도 빵빵한 사람들인데다가 사주가 당신이랑 찰떡궁합이래. 당신을 살리는 사주래. 근데 난 당신을 망하게 하는 죽이는 사주라면서 당장 꺼지라더라. 나랑 헤어지고 나면 이 여자들 중에 세 장가 드릴 거라면서 이 귀티 나는 여자들 사진 보면서 주제 파악하고 나가 떨어지라고 그랬다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내가 왜? 급기야 말하다가 흥분까지 한 아내는 오열을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물었죠.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진짜로 그러셨어요? 예? 정말로 그러셨냐고요? 그래, 그랬다. 네가 왜 망하니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왜 갑자기 망하냐고. 내가 하도 이상해서 내 무당하는 친구한테 찾아가 봤어. 그랬더니 얘네 문제라더라. 쟤랑 제가 낳은 애들 문제. 쟤네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망한 거라고 했다고. 난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었어. 근데 내가 왜 이런 숨을 겪어야 하는데? 내가 왜? 너 당장 얘랑 갈라서 헤어지라고. 안 그럼 너 더 망해. 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내가 너마저 이러면 어떻게 살아? 네가 없으면 내가 누굴 보고 사느냐고.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나는 전혀 꼴도 보기 싫다. 저는 이제는 아예 정신병까지 걸려버린 것 같은 어머니를 보고 정말이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 충격을 넘어서서 공포감까지 느껴야 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제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이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나가주세요. 제 집에 다신 오지 마시고 전 이제 어머니 아들 안 할랍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어머니 그 끔찍한 집착병 저는 더 감당 못해요. 저는 어머니를 버리겠습니다. 평생 내 앞길 망치고 내 인생 괴롭히는 건 이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아니라 어머니예요. 어머니 당신이라고요. 그러니 저는 이쯤에서 그만두겠습니다. 다신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것들이 악귀야. 사악한 악귀라고. 널 망치는 것들이라고. 아니요. 어머니가 저한텐 악귀예요. 여기서 그냥 안 나가시면 저 어머니 내쫓겠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제가 강하게 나가자 그제서야 어머니는 사태가 심각한 걸 알았는지 그때부터는 저에게 애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 된다. 나 버리지 마. 아들, 나 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나한테 남은 건 너 하나뿐인데 어떻게 네가 날 버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이 엄마가 미안하다. 이 애미가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이 엄마 다시는 안 보겠다는 소리만 하지 말아다오. 너마저 내 곁을 떠날까 봐 그런 거야. 너마저 죽으면 이 엄만 정말로 더는 살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제가 왜 죽냐고요? 어디서 그런 소리 들으셔서는 이렇게 모두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됐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저 다시는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가세요. 안 돼. 안 돼, 아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어머니는 저한테 싹싹 빌며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어머니에게 질려버린 저는 그대로 어머니를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내쫓김 당한 어머니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를 찾아왔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아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미안하다고 사죄를 해야 했죠. 정말이지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무릎 꿇으며 아내 앞에서 울며 사죄를 할 때 아내 역시도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며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정말 너무나도 저를 힘들게 했죠. 하지만 70세가 다 가까워가는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를 생각한다면 또다시 그 암흑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는 없었기에 쉽사리 어머니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의 현명한 대처에 저는 박수를 보냈고 우리는 그 대처로 다시 집안의 평화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또다시 집에 찾아온 어머니를 제가 아닌 아내가 맞이하면서 상황은 이렇게 풀어졌어요. 어머님, 정말로 이 사람한테 미안하세요? 저한테는요? 저한테는 안 미안하신가 봐요? 처음으로 아내는 저희 어머니에게 세게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다 오금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아내가 똘똘 뭉쳤다는 걸 느낀 어머니는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던 며느리에게 쩔쩔매며 말할 수밖에 없었죠. 미안하다. 너한테도 미안하다. 너한테도 내가 사과할게. 잘못했다. 잘못했어. 내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니 제발 내 아들 좀 돌려줘. 제발 내 아들 돌려내. 어머님,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건가요? 또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이대로 아들 되돌려 받을 마음 없으신가 봐요? 지금 여기에서 갑은 어머니가 아니라 저예요, 저. 아내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는지 어머니에게 상당히 세게 나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어머니도 점점 쩔쩔매기 시작하셨죠. 아니야. 아니야. 역정낸 거 아니다. 그러니 제발, 제발 내 아들 좀 돌려다오. 정말로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고 아들을 되돌려받기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똑똑히 들으시고 제 조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저희도 어머님 다시 받아들일지 말지 생각해 볼게요. 그래. 내 뭐든지 다 하마. 무슨 짓이든지 하마. 네, 좋아요. 약속하셨어요? 그럼 당장 정신병원으로 가셔서 그 집착증 치료받으세요. 필요하시면 입원이라도 하시고요. 거기에서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집착증 싹 다 고쳐서 오세요. 뭐라고? 나보고 지금 정신병원을 가라고? 네, 정신병원 가세요. 어머님 상태 절대로 정상 아니에요. 절대로 일반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가셔서 당장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치료받은 뒤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까지 해야 저 사람 어머니 아들로 다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조건이 또 있다고?
네, 싫으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점점 말씀이 길어지시네요. 아, 아니다. 아니야. 하마. 내 뭐든지 다 하마. 조건이 또 뭔데? 무슨 조건인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동안 저 괴롭히셨던 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 힘들게 하셨던 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했던 거 전부 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게 제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안 하시면 저 어머님 아들 안 돌려드려요. 아내는 정말 똑부러지게 어머니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다 감탄이 나올 정도였어요. 거기에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뒤로 바로 어머니는 손수 제 발로 정신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시작하셨죠. 역시나 어머니의 집착증은 정상이 아니었고 치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입원까진 필요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 뒤로 1년 이상을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괜찮다는 진단을 받자마자 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와서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셨죠. 그건 제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었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치료를 받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는지. 너 같은 며느리가 없었는데, 너같이 좋은 애가 없었는데,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내가 내 상처에 눈이 멀어서 집착하느라 널 제대로 못 봤어. 네가 전에 말했지. 내가 네 앞에서 무릎 꿇어야 내 아들 다시 보게 해준다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네 앞에서 정말로 무릎 꿇을 일은 만들지 않아 보려고 했는데 내가 깨달아 보니 이렇게도 너한테 용서받지 못할 만큼 너무 모진 짓을 많이 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 부족한 시애미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아들, 너한테도 엄마가 많이 미안하구나. 널 너무 내 속에 가두고 살았어. 엄마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날 용서해줘.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로 너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데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겠니? 어머니는 정말로 눈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내도 펑펑 눈물을 흘렸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어머니의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아내도 저도 울면서 다가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죠. 그제서야 우리는 정말로 가족이 된 듯 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정말로 많이 바뀌셨어요. 저희 쌍둥이들도 다시 예뻐하기 시작하셨고 아내에게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제는 밖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화목한 고부 사이가 되었을 정도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조만간 우리 가족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동남아로 여행도 다녀올 계획이에요. 다행히도 저는 지금 트럭 운전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고 있고 우리 가족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여행을 다녀오기로 한 거예요. 또 하나 어머니를 악마로 변하게 만들었던 그 점쟁이는 제가 그날 이후로 바로 신고를 했었는데요. 역시나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이미 사기 접수도 여러 건 되었었더라고요. 제 아내와 쌍둥이를 들먹거리며 비싼 부적을 써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였고 거기에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였죠. 그래서 그 사람도 잡혀 들어가 이제는 어머니도 그 점쟁이를 다시는 찾아가지 않으시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도 관심도 너무 지나치면 그게 독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희 어머니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끝까지 가서야 돌아올 수 있었지만 여러분만큼은 부디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서 저의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과유불급, 무엇이든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는 뜻이죠. 사랑도 미움도 무엇이든 다 적당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지금 주변에 있는 인연들을 적절히 사랑하고 아끼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어머니처럼 상대방에 대해 혹은 어떤 것에 대해 집착을 보이고 있다면 그건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일이니 하루라도 빨리 그만 멈추시길 바랄게요. 그럼 앞으로 우리 가족과 어머니의 적절한 사랑과 행복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